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바다 한가운데서 가족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 모든 물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당신이 가족들과 함께 그 황량한 땅에 갇히게 된다면 말이죠. 이야기는 어느 가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카리브해 한가운데서 보트를 타고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멀리까지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모든 것이 지극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의 아들이자 남동생인 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날은 그들에게 기억에 남을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모두가 무척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행복이 그저 잠시뿐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몇 순간 동안은 모든 것이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때 줄리아, 즉 벤의 엄마가 수영을 하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 벤과 그의 아버지 톰은 낚시에 열중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줄리아는 아주 거대한 무언가가 자신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그녀를 물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보트에 있던 장비들이 사방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벤과 톰은 물고기를 잡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때 줄리아는 점점 보트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톰을 불렀지만 거리와 소음 때문에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점 줄리아는 바닷물이 빠른 속도로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딸 캐시도 불렀지만 캐시는 헤드폰을 쓴 채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고 줄리아는 더욱 멀리 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도 톰의 귀에 그녀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즉시 줄리아를 발견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쪽에서 벤은 엔진을 걸고 보트를 그들 쪽으로 돌렸습니다. 톰은 줄리아에게 도달해 그녀를 구해냈고 이어 벤과 캐시가 두 사람을 끌어올려 보트에 태웠습니다. 이렇게 줄리아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보트에 올라타자마자 톰은 화가 나서 캐시에게 말했습니다. 내 정신은 어디가 있었던 거야? 내가 엄마 잘 보라고 했잖아. 캐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헤드폰을 쓰고 있어서요. 어쨌든 줄리아는 이제 안전했습니다. 톰은 엄격한 어조로 이제 누구도 말없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제 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벤의 생일을 축하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파티가 끝난 후 캐시의 남자친구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캐시는 웃으며 그들 모두 보트에서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빨리 육지로 올라와. 트비에서 뭔가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나와. 그 말을 듣자마자 캐시는 화면을 통해 그녀의 뒤편 도시에 아주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캐시는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들의 통화가 끊겨버렸습니다. 캐시는 즉시 달려가 엄마와 아빠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모두가 보트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검을 하던 중 그들은 주변에 여러 마리의 고래와 상어가 맴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이 지역에서는 고래도 볼 수 없고 상어도 볼 수 없는데 말이죠. 해양 탐험가였던 톰은 이것이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더 파악하기도 전에 보트에 갑자기 격렬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모두가 휘청거렸고 겁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톰은 보트 아래에서 어떤 거대한 생명체가 들이받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보트에 가해진 그 강한 충격을 확인하기 위해 톰은 물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보트 밑바닥에 아주 큰 찌그러진 자국이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상어의 충돌로 인해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를 보고 그는 다시 위로 올라왔지만 그의 어깨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줄리아는 즉시 그의 상처를 꿰맸습니다. 그 후 톰은 가족들에게 상어 때문에 엔진이 고장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보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어떻게든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캐시가 밖으로 나와 전화를 하려고 했을 때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트의 통신 시스템은 그 어떤 네트워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갑자기 왜 이 모든 것이 끊겼는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톰은 먹고 마실 식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 4일치의 식량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항로 위에 있었기에 여전히 희망은 있었습니다. 톰은 어떤 배든 자신들을 발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밖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겁에 질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운석이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보트에 그대로 충돌할 수도 있었습니다. 톰은 급히 엔진을 켰습니다. 비록 이것 때문에 보트가 망가질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엔진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엔진을 켜지 않았다면 운석이 그대로 보트를 부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 후 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물체들이 사실은 인공위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때문에 갑자기 라디오와 전화 신호가 끊겼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아직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하나의 운석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보트의 아래층으로 내려가 구명조끼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보트가 뒤집히더라도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모두가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보트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폭발하는 듯한 소리가 났고 모두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상처는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보트 여기저기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밖으로 나왔을 때 눈앞의 풍경을 보고 넋이 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보트는 물 위가 아니라 맨 땅 위에 있었습니다. 보트 아래 공간에는 황량한 대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방에 죽은 물고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말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바다였던 곳에 이제는 산과 깊은 구덩이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곳이 사막이 아니라 여전히 그 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그 모든 물이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뿐이었습니다. 톰은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확인했고 지구의 자극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북극이 이제 남극이 되었고 남극은 북극으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닷물이 완전히 이동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톰은 그들에게 더욱 끔찍한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땅 위에 살아있던 모든 인간들은 전부 죽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캐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이제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줄리아는 남은 음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벤은 자신의 생일 풍선들을 모두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혹시 주변에 누군가 살아있다면 자신들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말이죠. 톰은 라디오로 누군가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어떤 응답이 올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반대편에는 한 선장이 있었고 이름은 나토였습니다. 그 역시 이 바다가 이동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잠수함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톰이 물었습니다. 이제 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선장이 한 말을 듣고 모두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장은 톰에게 말합니다. 지구의 자극이 바뀐 것은 맞지만 이 상황이 영구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약 일주일 후에는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 일주일 뒤에 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파도는 지극히 위험할 것입니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잠수함 안에 있으니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 하지만 당신들은 빨리 높은 곳을 찾아서 그리로 이동하시오. 그곳이 생존 확률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줄리아는 아이들에게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저쪽에서 톰은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잠수함 안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겠군요. 제 가족들을 태워줄 수 없습니까?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나와 함께 있던 동료 한 명이 죽었고 내 잠수함에는 단 2명의 자리밖에 없어. 한 명은 태울 수 있지만 다른 한 명은 밖에 남아야 하오. 이에 톰이 간청했습니다. 제발 제 2아이를 태워주십시오. 대신 제 모든 남은 음식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선장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톰에게 지도상으로 직접 자신의 위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톰은 계산을 해보고 줄리아에게 만약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이틀 안에 그곳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닷물이 돌아오기 전에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은 여정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이상한 남자가 자신의 개와 함께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톰은 그가 부상을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도와주기 위해 물병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신 후 그 남자는 고맙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톰을 공격했습니다. 줄리아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칼로 톰을 공격했고 그의 목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후 그는 줄리아 쪽으로 향했습니다. 줄리아는 즉시 선실로 들어가 2아이를 가두고 잠갔습니다. 그녀는 캐시에게 조명탄 총을 쥐어주며 상황이 정말 힘들 때만 이것을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남자는 보트에 도달했습니다. 줄리아는 얼른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살인마는 보트 안을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발견했고 마치 며칠 동안 굶주린 사람처럼 그것에 달려들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은 후 그는 줄리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곧장 선실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보니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줄리아는 보트에 난 구멍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가 줄리아를 발견하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줄리아는 개를 죽이고 자신은 보트 아래에 숨었습니다. 살인마는 자신의 개가 죽은 것을 보고 줄리아가 보트 밖에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그녀를 잡으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줄리아는 다시 보트 위로 올라갔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길을 만들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살인마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줄리아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며 그와 맞서 싸웠습니다. 캐시는 이 모든 것을 선실에서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명탄 총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총을 쏘았습니다. 살인마는 멀리 나가 떨어졌습니다. 비록 그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하지만 가족에게는 도망칠 기회가 생겼고 보트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줄리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보트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살인마가 다시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이번엔 줄리아가 그를 발로 차서 뒤로 넘어뜨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캐시와 벤은 아버지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벤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하늘로 풍선을 날려 보내지 않았다면 그 남자가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줄리아 역시 톰을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살인마가 불타는 보트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 머무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줄리아는 두 아이를 달래며 그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불타던 보트가 폭발했습니다. 세 사람은 도망치느라 지쳐버렸습니다. 그들은 언덕 뒤에 멈춰 서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제 살인마가 추적을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벤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캐시는 그에게 용기를 주며 마실 물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벤은 물을 마시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줄리아는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저 도움을 요청하려고 풍선을 보는 것뿐이란다. 그때 줄리아는 살인마가 여전히 그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피로는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뒤를 돌아볼 때마다 살인마는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도망쳤고 독성 물질이 섞인 물이 퍼져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것은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는 모두가 여기를 통과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독성 산성 물질을 빠져나온 후 그들의 상태는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줄리아는 벤이 탈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이제 단 몇 방울밖에 남지 않았었고 그녀는 그것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그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캐시도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방향에 정말 잠수함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줄리아는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줄리아의 말에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던 중 그들은 수년 전에 바다에 추락해 부서진 오래된 비행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 세 사람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안에 앉아 줄리아는 지난밤에 찍었던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보며 모두가 톰을 그리워했습니다. 누구도 단 하루 만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친 캐시와 벤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캐시는 어떤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밖을 보니 바로 그 살인마가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어떻게든 그에게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살인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가 막 공격을 하려던 순간 줄리아가 그를 뒤에서 기습했습니다. 이번에 줄리아는 극도로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수많은 공격을 퍼부었고 결국 그의 목숨을 끊어놓았습니다.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줄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평온하게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그들은 살인마의 시신이 처참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위험한 생명체가 그를 뜯어먹어 뼈만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주변에 위험한 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빨리 선장에 잠수함까지 도달해야 했습니다. 줄리아는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편에서 벤은 물을 찾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웅덩이에서 물을 발견하자마자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는 그에게 그 물이 독성 물이라며 말렸었습니다. 하지만 벤은 갈증이 너무 심해서 줄리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줄리아가 달려가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가 많은 물을 마신 후였습니다. 얼마 후 벤은 몸이 아파왔고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줄리아와 캐시는 그 자리에 임시 거처를 만들고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줄리아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가보니 수많은 개들이 그들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곳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컨테이너들이 실려있는 아주 거대한 화물선을 발견했습니다. 그 컨테이너들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들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게 때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줄리아와 그녀의 아이들은 컨테이너 앞으로 가서 애원하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쪽에서 개의 군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컨테이너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줄리아는 먼저 아이들을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막 올라가려던 때 개 한 마리가 그녀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자신을 빼내어 위로 올라갔습니다. 줄리아는 자신의 상처에 스카프를 묶었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쪽에서 캐시와 벤은 개들이 컨테이너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숨은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무기로 개들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아무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개들은 컨테이너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줄리아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두려워졌지만 잠시 후 멀리서 캐시와 벤이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먹을 것과 무기를 찾으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개들은 없었습니다. 줄리아는 자신의 다리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저편에서 벤은 컨테이너 안에 죽은 사람들로부터 무기를 모았습니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약간의 음식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줄리아는 선장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나 역시 이 생명체들에게 공격을 받았소. 나는 큰 부상을 입었소. 도와줄 수가 없소. 그리고 들으시오. 바닷물이 아주 곧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오. 줄리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잠수함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도망치는 와중에 지도마저 어디선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선장이 도움을 주기 위해 조명탄 총으로 하늘에 불꽃을 쏘아 올렸습니다. 벤이 그것을 발견했지만 그곳은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빠르게 잠수함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로는 극도로 험난했습니다. 그곳을 지나며 그들은 다시 한번 그 개들과 마주쳐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은 컸습니다. 이제 캐시도 자신의 엄마에 대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장님은 우리 둘을 잠수함에 태워주겠지만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리아는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너는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 없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잠수함에 도착했을 때 결정할 문제다. 지금은 그냥 앞으로 가라. 그들이 막 앞으로 나아갔을 때 갑자기 그곳에 산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가 가장 뒤에 있었습니다. 그때 커다란 바위 하나가 굴러떨어져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녀는 그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캐시는 자신의 엄마를 두고 앞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줄리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과 남동생을 살려내라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캐시는 벤을 데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잠수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잠수함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선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잠수함에는 세 사람이 탈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살아남을 확률은 매우 낮소. 내가 안에 들어간다 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이 말을 듣자마자 캐시는 다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즉시 줄리아에게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다시 개떼가 몰려왔습니다. 줄리아는 총으로 그것들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총알이 바닥났습니다. 그때 캐시가 위에서 손을 뻗어 그녀를 밖으로